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연예인부터 재벌가 자녀들 또 일반인 할 것 없이 마약 범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마약 범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고 왜 뿌리 뽑히기가 어려운 건지 법리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었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미선, 문형배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막기 위해 전자결제로 임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는데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하며 내일 장외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윤리위를 열어 5.18 관련 망언을 한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관련 막말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 참사를 휘두른 42살 안인득의 얼굴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안 씨는 자신도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뿐 아니라 김희정, 김영선 두 전 의원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인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인데 두 사람 모두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씨와 같은 카톡방에 있던 멤버 5명이 여성 1명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라며 나선 여성은 정준영의 팬사인회 날 이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약 권유와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 씨가 마약을 구매하는 듯한 CCTV 화면에 이어 손등에 바늘 자국 같은 흔적이 드러나 마약 투약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진술이 다른 황하나 씨와 박 씨의 대질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주사기를 꽂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40대 남자친구가 처방전도 없이 프로포폴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마약성 의약품 관리의 구멍이 또 드러났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윤 씨가 구속되면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와 뇌물 공여에 대한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그리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늘 전자결제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좌파 독재라고 비난하면서 내일 대규모 도심 장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미선, 문형배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재요청 시한이 지난 바로 다음 날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제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은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하루 전 임기를 마친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의 자리를 공백 없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8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두 후보자 모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피해야 하고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관련 사실관계가 알려지면서 여론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당장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주말 집회를 예고하면서 전국은 급속하게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은 10,000명 이상 집결을 목표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 정권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데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신공격과 여론몰이를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민생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국정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입니다.
한국당이 갈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이곳 국회입니다. 야당의 반발은 이미선 재판관 임명에만 그치지 않고 현 정부 정책 전반과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까지 걸쳐 있어서 여야가 조기에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이렇게 장외 투쟁을 예고하면서 전국은 다시 파행이 예고되는 상황이고요. 자유한국당 내부로는 전당대회 출마로 징계가 미뤄진 김진태 또 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관련 징계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세월호 유족 모욕 파문을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5.18 막말 파문을 빚었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 결론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당은 오늘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 파문 당사자인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의에 들어가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김진태 의원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은 이 기간만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당내에서는 석 달 동안 최고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과 이 아예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향후 당내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앞서 이들 의원이 지난 2월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으로 칭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조치로 이 앞서 이종명 의원은 이미 제명 결정이 내려져 의원총회 표결을 앞두고 있고 이 두 의원은 당규상 전당대회 출마로 징계가 미뤄져 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윤리위에서는 세월호 망언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이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뿐 아니라 김희정, 또 김영선 전 의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강력히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론된 당사자는 지난 2012년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김희정, 김영선 전 의원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KT 홈 고객부문 고졸 공개 채용 과정에 지인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청탁한 지원자는 면접 등 전형 과정에서 탈락권 점수를 받았지만 점수 조작으로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희정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맡았고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전 장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도 자신은 KT 채용과 전혀 관계가 없고 정치검찰이 벌이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만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 제기됐던 청탁 인사들은 모두 공개가 된 겁니까?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2년 KT는 대졸공채 5명과 고졸공채 4명, 모두 9명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대졸공채 청탁자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 4명이 지목됐고 1명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고졸공채 부정 채용 청탁자로는 전직 의원 2명이 있고 그중 1명은 장관까지 역임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전 KT 노조위원장에 이어 이번에 김희정, 김영선 전 의원이 지목된 겁니다. 특히 전 노조위원장이 청탁한 2명은 서류 전형부터 임원 면접까지 4개 채용 단계에서 모두 불합격하고도 최종 합격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렇게들 얽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검찰 수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우선 조만간 이석채 전 KT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혜가 있었던 채용 과정 대부분이 이 전 회장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전 회장은 대졸공채 1차 면접 직후 합격시켜야 할 대상을 직접 찍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KT 본사를 2차례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5일 부정 채용을 주도한 혐의로 서유열 전 KT 홈 고객부문 사장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는데요. 서 사장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을 안전과 민생 경제로 확정했다면서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에 강원 산불 피해와 포항 지진 복구, 미세먼지 대책 예산과 노후 SOC 투자 등을 포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다음 주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오는 23일 서울 신수동 재단 사무실에서 유시민 이사장의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유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행사 준비 상황과 서울 창덕궁 인근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시민센터를 위한 모금 활동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전직 경찰청장을 입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파견 근무 당시 경찰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 그리고 보고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입건한 전직 경찰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반에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이 전직 청장이 청와대 근무 당시 정보경찰의 사찰 활동에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정보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한 검찰도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입건한 전직 청장이 불법 정보 수집과 보고를 지시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청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치안비서관실은 정보국에서 올라오는 문서를 청와대에 배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불법적인 정보 수집 지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으로 많이 다퉈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정황이 담긴 보고 문건들이 영포 빌딩에서 발견되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 총수를 입건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 영역을 넓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공식 발표되자 이동 수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열차 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인데요. 곧바로 러시아로 가기보단 중국 영토를 경유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박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이동 수단을 이용할지 관심입니다. 회담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북한에서 가까운 만큼 전용기인 참매 1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차로 가도 하루면 도착할 수 있어 전용 열차를 타고 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집사 역할을 하는 김창선 부장이 블라디보스토크 역을 시찰하는 모습이 일본 후지TV 카메라에 포착된 점도 이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열차를 탈 경우 이동 경로는 둘 중 하나입니다. 우선 평양에서 출발해 중국 투만과 훈춘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때 이 노선을 이용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 나선 지구와 러시아 핫산을 통과해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소요 시간만 생각하면 10시간이 걸리는 이 코스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 완화를 지지하는 중국, 러시아와의 밀접한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경유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또 아버지가 이용한 코스이기 때문에 권력 승계의 정통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점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한 데 이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협상에서 제외하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딴 거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 정부는 일단 차분하게 대응하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 시험 보도와 관련해 시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도 탄도미사일은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way I'd characterize it is it's not a ballistic missile, okay? And then also there's no change to our posture or to our operations.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미국 본토 위협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백악관도 전술 유도무기 시험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언급할 것은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협상에서 배제하라는 북한 요구에 대해 북한과 여전히 건설적인 대화를 원한다는 짧은 대변인 논평으로 반응을 대신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5일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를 압박하고 지난 9일 상원 청문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라고 표현하는 데 동의한다고 언급한 것이 북한의 폼페이오 배제 요구를 촉발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거래를 바란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폼페이오 교체 요구와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에 대해 북한을 자극할 맞대응을 자제한 것은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기존 일괄 타결식 빅딜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북미 양측의 긴장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실험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무기가 지상 전투용 유도무기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를 지상 전투용 유도무기로 판단하며 탄도미사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도무기에 대한 평가가 한미 공동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원 등 정보 사안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의 정례 협의 채널인 소장회의를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8주째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은 평소대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로 정상 출근해 근무하고 있다며 하지만 소장회의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소장회의에 북측 소장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어제 미리 통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양측 외교 안보 라인은 오늘 미리 만났는데요. 비핵화 공조와 무역 문제 등을 논의하고 정상회담 사전 조율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오늘 워싱턴에서 2+2 안보협력위원회를 엽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노다로 외무상이 머리를 맞대는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참석하는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정책 공조와 방위협력 강화, 무역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꼽았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양국이 각급에서 긴밀하게 협의해왔다며 이번 회담은 미일 공조를 과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교장관 회담은 아베 총리의 방미와 미일 정상회담 사전 조율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아베 총리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부인 아키에 여사와 함께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대북 공조와 함께 양국 간 무역과 투자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방미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일정을 함께하고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 만찬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는 다음 달 초 새 일왕 즉위를 앞둔 시점에서 미일 무역 협상이 개시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5일부터 나흘간 새 일왕 즉위 이후 첫 국빈 방문에 나서고 6월 말에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다시 찾습니다. やはり日米同盟の揺るがない絆の象徴、さらに地域や世界の平和と繁栄に貢献する日米のグローバルなパートナーシップ、こうしたものをさらに強化をした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강화 행보에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를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한 뒤에 김 전 차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는 계획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네, 1시간 좀 넘게 한 건가요? 영장 심사가 끝이 났죠? 네, 30분쯤 전에 신문이 끝났습니다. 오후 2시 40분에 시작해서 1시간 1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윤 씨는 영장 심사가 시작되기 1시간 전인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상태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향하는 윤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윤 씨에 대해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부터 공동대표를 맡았던 동인레저가 강원도 홍천에서 추진하던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해결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챙기고 이 업체 돈 15억 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검찰 수사를 무마하도록 청탁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감사원 전직 간부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조성호 기자가 나열한 혐의들은 윤 씨의 개인 비리 혐의들. 자, 윤 씨의 구속 여부가 관심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 수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겠죠. 이런 부분도 이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구속 이후에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추궁하겠다는 게 검찰 계획입니다. 검찰 측은 오늘 영장 심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검사 2명이 법정에 나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윤 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와 관련해 비중이 큰 인물이어서 밀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윤 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단이 수사 범위를 벗어난 이른바 별건 수사로 윤 씨의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밤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말 김학의 수사단이 출범한 지 21일 만에 첫 구속영장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윤 씨가 구속된다면 윤 씨 신병을 확보해 김 전 차관의 뇌물 성범죄 의혹 관련 단서를 찾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20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의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도 전했지만 억울하다는 식의 말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안인득의 얼굴 공개 당시 상황 그리고 수사 속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안인득 고개를 숙이던 모습은 없던데, 자, 안인득의 얼굴 어떻게 공개됐습니까? 네,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의 얼굴은 오후 2시쯤에 공개됐습니다. 안인득은 흉기 난동 당시에 손을 다쳐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병원에 가기 위해서 경찰서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얼굴을 처음으로 드러냈습니다. 어제 오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갈 때와 달리 경찰은 안인득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우지 않았고 모자도 없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안인득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도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들으신 것처럼 안인득은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도 자신이 불이익 당했다는 점을 취재진 앞에서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정인을 노렸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며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받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저녁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안인득의 실명과 나이, 얼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네, 이 현장에서도 이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 질문이 있던데, 자, 경찰 수사 상황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안인득을 구속한 경찰은 계획범죄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이 공개한 CCTV를 보면 방화 3시간 전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안인득이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경찰은 안인득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사전에 계획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인득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범죄심리 분석관이 안인득과 경찰을 나눠보니 단답형 질문에는 어느 정도 정확히 답을 하지만 질문이 구체적이고 길어질수록 논리적인 대화가 힘든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범행 동기를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안인득은 지난 2010년에도 진주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조현병에 따른 심신 장애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9년 전과는 달리 이번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네, 차상은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른바 정준영 대화방 멤버들이 여성 한 명을 집단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르면 다음 주에 고소장을 낼 예정인데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는 대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네, 가수 정준영 씨 단체 대화방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정황이 나왔다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준영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여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가운데 한 개에서 집단 성폭행 정황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발표에선 공개되지 않았지만 어제 피해자가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관련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대화방 참석자는 정준영과 FT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 그리고 버닝썬 MD 김모 씨 등 모두 5명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16년 3월 정준영의 팬사인회를 계기로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고 이후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당황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그 뒤에도 대화방 멤버들로부터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연락이 와서 더 따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단톡방 사건이 보도되자 대화방 내용을 처음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에게 문의해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의 대화방에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 1개와 사진 6장이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변호인과 협의 끝에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경찰에 고소장을 낼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말이죠. 이 경찰도 이 단톡방 내용을 갖고 있었을 텐데 피해 여성이 직접 나설 때까지 그렇다면 이 정황을 몰랐던 겁니까?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도 사건 초기부터 정준영의 대화방 내용을 입수해 분석해 왔는데요. 이번 집단 성폭행 정황 역시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피해자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 문제의 대화방에 성폭행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에게 직접 관련 진술을 듣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지만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준영 대화방 관련 수사는 그동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담당해왔지만 이번에는 피해자 보호와 성폭행 사건 전문성을 고려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맡게 됩니다. 정준영은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조만간 성폭행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관련자들 조사가 끝나면서 몰카 파문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성폭행 의혹까지 제기되며 정준영 단톡방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서 여러 갈래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있는데 마약 혐의 부분은 진척이 좀 있다면서요? 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였던 이문호 씨와 중국인 직원 애나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에 열렸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앞서 이 씨와 애나 모두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 씨에 대해선 지난달 19일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이 씨에 대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클럽 안에서의 조직적인 마약 유통 혐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애나도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애나가 클럽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SK 창업주의 손자 등 재벌 3세에게 대마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마 공급책 이모 씨의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씨 측은 SK 창업주의 손자 최모 씨 등에게 대마를 전달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돈을 받고 판매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단순히 부탁을 받고 대마를 구해주는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20대 여성이 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동거 중이던 성형외과 의사 남자친구가 처방전도 없이 프로포폴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29살 여성 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집 들어가는 길에 보니까 경찰차 봉고차로 4대 정도 와 있더라고요. 사는 집에 사람 죽었다니까 좀 오싹하고 무섭고. 발견 당시 강 씨의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수액 봉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봉지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마취제를 투약하고 있던 겁니다. 강 씨는 44살 남성 A 씨와 동거 중이었는데 이 남성도 강 씨의 죽음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냥 부부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야 이제 인사를 했지만 자기들이 식구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는 안 했죠, 서로 간에.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던 동거녀 강 씨에게 프로포폴을 제공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면증까지 겹쳐 처방전도 없이 불법 투여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정식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모니터링이 안 돼가지고 산소파가 떨어지면 결국은 뇌사나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집에서 하면 그게 모니터링이 안 되잖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재벌가 사람들 또 연예인에 이어서 일반인까지 최근에 마약 관련 범죄가 그야말로 본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마약 범죄 실태와 대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기 전에 궁금한 게 최근 들어 이렇게 마약 관련 뉴스가 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 뭐 재벌가나 연예인들 때문에 좀 부각이 된 건가요? 아니면 평소에도 이 정도 사건이 있었던 겁니까?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는 뭐 이미 수년 전이고요. 네. 일단은 인터넷으로 사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범죄자들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일반 주부라든가 예전에 범죄의 전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마약을 너무 손쉽게 접하고 있고 심지어는 마약인지 모르고 마약을 접했다가 마약 상습범으로 전락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사회적 경각심이 너무 떨어졌다. 그리고 처벌의 실효성도 너무 낮아지고 있다. 너무나 손쉽게 마약을 구해서 하고 그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선의 판사들도 마약 사건, 형사 사건 건수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먼저 박유천 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박유천 씨 일단 간이 검사를 통해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 더 이상 어떤 방법은 없는 겁니까? 마약 혐의에 대해서? 소변 검사 같은 간이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일 내에 그 마약을 하지 않았다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소변 검사 같은 경우는 항체, 항원 검사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수개월 전에 했다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음성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이제 국가수의 정밀 검사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봐야 되고요. 모바일 검사 결과가 필수적이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마약을 한 일시, 장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신체에 여러 가지 혈액 반응이나 모발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발 검사에 너무 집착해서 이게 음성이라고 해서 무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런 뭐 신체 관련된 검사들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지금 네. 투약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CCTV 영상으로는 네. 돈을 입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부분까지는 부인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뭐 황하나 씨가 돈을 보내라고 네. 했다, 잘 몰랐다 이런 취지의 변명은 하고 있는데 우리 마약 범죄는 먹는 것, 이 투약하는 것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운반하고 단순 소지, 먹지 않아도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처벌하고 있어서 박유천 씨의 어떤 법정형이라든가 어떤 제명으로 처벌받을지는 조금 더 조사가 돼야 되지만 이 소변 1차 반응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CCTV 화면에 잡혔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본인이 그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 사실 여부 관계없이 만약에 운반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처벌 가능성도 있다. 네, 그것이 마약인 줄 알았다면 고의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네. 박유천 씨 측 입장은 무엇인지 모르고 받았다라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얘기도 하셨지만 일반인들도 굉장히 요즘엔 마약에 대해서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마약 유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그 국제 우편 그리고 우리가 택배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강국이라고 해서 인터넷 SNS를 통해서 비밀 익명 채팅방 SNS를 통해서 주문 의뢰하고 받고 특정 장소에 지정한 곳에 이 마약류를 두면 가져오는 수법으로 비대면 방식을 많이 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그것을 벗어나고 나서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옆 나라 중국, 일본에 비해서는 마약 처벌이 좀 약한 편에 속합니다. 단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는 마약 사범들이 사형당하는 일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마약의 유통 거점으로 세워서 동남아나 이런 데 다시 수출입하는데 거쳐가는 유통 경로로 쓰는 조직들도 있다라고 알려질 정도여서 마약에 대한 처벌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런 조직적인 사범 이외에도 그냥 일상에 투입된 부분들 그거는 인터넷이 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도 많이 문제가 예, 됐겠죠. SNS로 주문하고 SNS 통해서 택배로 받거나 지정된 장소에 던지기 수법으로 받는 방법. 그러다 보면 비대면 방식이 죄책감을 낮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가 조금 더 확산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각심을 좀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처벌 강화가 중요한 대목이고 그 처벌 강화를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면 지금 박유천 씨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큰 틀에서 보면 제모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가 CCTV 영상 확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모 같은 경우도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어떤 털이라든지 이런 모발들을 다 제거하면 증거를 없앨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좀 의구심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모발 검사가 사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확보하면 굉장히 좋은데 모발도 온전한 모발이 아니라 여러 번 염색과 탈색을 거친 것은 여러 가지 변형된 상태,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 구조상 검출이 안 될 개연성은 있습니다. 완벽하게 검출이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약 사범에게는 흔히 알려진 수법입니다. 이 제모를 하는 부분, 연색을 한 부분.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발달을 했냐면 음모나 채모, 하다못해 굉장히 사소한 그 인체의 털 같은 경우에도 검출할 수 있는 기법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전부 다 제모를 한 그 피의자가 눈썹을 상당 부분 검출을 해서 유죄로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제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항문털이나 이런 걸로 검출한 사례들도 있어서 제모를 했다고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하긴 어렵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은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거나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을 때는 증거인멸의 시도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지나 전달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일반인이 자신도 모르게 투약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도 그런 처벌이 억울한 됩니까? 경우로 마약을 시작하는 분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주부들이 다이어트 약이라고 해서 먹었지만 실제로 마약이었고 잘못 빠져들어서 상습범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 클럽 같은 데서 지인이 줬지만 거기에는 마약류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것들이 적발됐을 때 적극적으로 나는 모르고 투약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성명불상이 자가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주었고 신체적인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신고를 해야지 무고하게 마약 사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마약 사건들이 뭐 여러 가지 갈래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 전해드린 버닝썬 관련한 마약 혐의입니다. 대표 이문호 씨 등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도 열리고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조직적인 유통 부분을 혐의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구속영장 실질 청구를 했을 때 기각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문호 대표 같은 경우는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다만 수사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본 것은 마약을 유통했는지 여부였는데 그 당시 이문호 대표는 중국인들이 직접 가져온 마약을 투약했을 뿐 내가 주거나 유통한 바는 없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영장의 어떤 기각이냐 발부냐 결과가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고요. 현재로서 수사기관은 그 애나라는 MD, 애나가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했다라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또 수사의 기밀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표하지 않을 뿐 상당한 단서를 찾고 증거를 찾았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조직적인 유통 부분 혐의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좀 개인적으로도 좀 파장이 미칠까요? 그러니까 단순 소지, 단순 투약과 유통은 어마어마한 법정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개인적으로만 침해를 받는 게 아니라 사회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약 사물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양형에서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드릴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한 20대 여성이 의사인 남자친구로부터 프로포폴을 받아서 투약을 하다 숨진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2011년에 이미 마약류 지정이 됐었는데 어느 위험성이 있는 겁니까? 프로포폴이 이제 알려진 바에는 우리 수면 내시경 할 때 수면 마취제로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 그 프로포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오남용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한번 투약을 했을 때 이게 적응이 되면 더 많은 양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의료진의 관찰 없이 무호흡 상태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저혈압 상태라든가 갖가지 부작용에 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망에도 이르게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오남용을 방지하려면 의사의 처방, 적절한 치료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뭐 피로를 풀기 위해서 수면을 위해서 어떤 환각작용을 위해서 오남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게 모두 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는 받아서도 안 되고 의료진이 지켜보는 데서 의료진의 처치 하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면 앞서 우리 그 송재인 기자가 단독 보도한 그 20대 여성 사망 사건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처방전 없이 의사 남자친구가 프로포폴을 제공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 의사가 처방전이 있었다면 조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처방전의 적정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정식으로 이제 그 하더라도 문제는 의료법상 의사의 처치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가정집에서 이루어진다는 자체는 처방전이 발급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사를 대면해야 되죠, 병원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방전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소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이 마약류 처벌이 좀 약한 편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마약 단속이나 예방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홍보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마약의 부작용이라든가 이것이 얼마나 환각작용을 일으키고 신체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좀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건 세계적으로 사법공조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형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나라를 이용한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고 특히 마약 조직들이 그걸 악용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적정한 수준으로 양형을 좀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마약사범 같은 경우도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 꽤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양형 기준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이 마약의 주문에 온상이 됐다고 한다면 전력팀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근절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사기관에도 마약 수사 전담팀 너무 부실하다, 인원 확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국민의 생명, 건강과 관련
관련된 범죄인 만큼 인력 충원과 그리고 인력 충원이 돼야지 수사 기법도 발전하거든요.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약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국민 건강권과 관련된 거지만 마약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강력 범죄로 과거에도 이 프로포폴을 의사가 환자에게 투여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서 4차 유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선 강남 모 병원에서는 무작위하게 이걸 그 의사의 처방 없이 의료법 위반으로 팔아서 5억 원의 불법 이득을 취득한 의사도 있었습니다. 갖가지 성범죄, 부당이득의 문제, 살인죄 이런 데에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관리와 감시가 관건이다라는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원도 인근 해역에서 올해 가장 강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하며 강원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산불에 이은 예기치 않은 지진에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간 도로를 비치던 CCTV 화면이 갑자기 요동칩니다. 5초 동안 격하게 흔들리던 화면은 10초 정도 지나자 잠잠해집니다. 같은 시각 도심 골목길도 해안가 상점도 좌우 아래 위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몸으로도 느끼고 이제 순간적으로 손님들 식사하고 계실 때 약간 이렇게 약간 폭탄 같은 터진 느낌? 지진은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오전 11시 16분 43초에 발생했습니다. 규모 4.3, 올해 발생한 26차례의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습니다. 강원도 전 지역에서 건물이 흔들리는 진도 4의 강한 진동이 나타났고 경북과 경기, 충북 지역까지 진동이 전파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에 강원도 소방본부에만 95건의 신고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치과에서 누워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그냥 의자가 막 흔들흔들 이래고 그 앞에 저 치과 기구들이 땅에 떨어지고 이랬어. 해역에서 발생한 데다 다행히 해일이 유발되지는 않아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산불에 놀란 강원도 주민들은 예기치 않은 지진의 습격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동해에는 지난 2월 10일 포항 인근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일어나는 등 최근 강한 해저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매각 대상이 된 아시아나항공이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도 받게 됐습니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여행사의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과거 여행사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행사가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예약과 발권을 처리하는 중간 과정을 특정 업체만 거치도록 강요한 겁니다. 그 결과 아시아나는 특정 업체로부터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아 지출을 줄일 수 있었지만 여행사들은 선택권이 축소돼 비용 부담이 추가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공권 예약과 발권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는 국내에 3곳이 있고 경쟁 관계에 따라 여행사가 유리한 조건의 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여행사의 불이익을 강요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는 문제가 된 중간업체와 지난 2009년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15년에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 박세창 아시아나 IDT 사장이 법인 대표로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룹 재건 과정에 계열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끌어다 쓴 혐의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에서 35%로 늘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에너지 헌법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기본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이번에 나온 3차 기본안은 올해부터 오는 2040년까지의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업체들의 아이템 거래 등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넥슨과 NC소프트 등 게임 업체 10곳을 상대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10여 개 약관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미성년자 고객과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등의 조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뇌졸중과 암을 유발하는 성분을 함유한 베트남산 다이어트 차를 대량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베트남산 다이어트 차 바이엔티 2억 5천여만 원어치를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한 혐의로 J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물건을 보낼 때 $150 이하로만 포장해 관세와 부가세를 피하고 개인 소비용으로 들여와 수입 식품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 등 오픈 마켓에서 물건 살 때 한 번 더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업체들의 허술한 관리 속에 소비자 8만 명이 짝퉁 옷에 속아 40억 원이나 헛돈을 썼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 곳곳에 놓인 짐꾸러미들. 비닐을 뜯어보니 라코스테와 폴로 등 유명 의류가 잔뜩 담겼습니다. 모두 가짜, 이른바 짝퉁입니다. 짝퉁 의류 9만 벌, 정품으로 따지면 110억 원어치나 됩니다. 이 짝퉁 제조 일당은 대담하게 국내에 공장까지 차려놓고 지난 5년 동안 오픈마켓을 통해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시중가보다 3분의 1가량 저렴한 가격에 국내외 소비자 8만 명이 속아 40억 원이나 헛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수법을 보니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입수한 타사 수입신고 필증의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등을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로 변조하여 오픈마켓과 구매자에게 제공하였고 여기에 오픈마켓의 부실한 제품 검증 시스템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현행 오픈마켓의 검증 시스템은 사전 검증 시스템이 아니라 사후 검증 시스템인데요. 고객 불만 사항이 접수되거나 인터넷에서 불만 제기 글이 올라오면 그때서 오픈마켓은 서류 심사와 실물 검사에 들어갑니다.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한 소비자들이 정품과 짝퉁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두 마네킹의 진짜와 가짜 옷을 각각 입혀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느 쪽이 정품 같나요? 정답은 왼쪽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구분되지 않는 만큼 의류 안쪽 상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 제품 관리를 위한 공급자 번호나 재질 번호 표시가 있는 게 정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품 매장이나 쇼핑몰이 아니라면 지나치게 싼 가격은 한 번쯤 의심해보고 정식 수입 신고 서류가 맞는지 궁금하다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랜 세월에 걸친 장렬한 투쟁과 참혹한 희생으로 얻어졌으며 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후세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9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서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탄탄한 초석을 놓았으며 이후에도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도 민주주의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함께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더욱 찬란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남북평화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희생하신 선열의 고귀한 뜻을 깊이 새긴다며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흔들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소통과 겸손의 자세로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도 4.19 혁명 기념식을 오늘 오전 10시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거행했습니다. 기념식은 민주주의,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국민의례와 헌화 분향, 경과 보고, 4.19 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 공연, 4.19의 노래 재창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2년 이후 7년 만에 4.19 혁명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고 포상자 40명 가운데 4명이 건국 포장을 받았습니다. 네, 4월 19일 오늘은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뉴스 TMI에선 독재와 싸워서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4.19 혁명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네. 자, 우리 현대사에서 4.19 혁명 다시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4.19 혁명은 1960년 4월 이승만 자유당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시작된 민주항쟁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죠. 당시 이승만 정권은 12년 동안 3번에 걸쳐 장기 집권하며 온갖 정치적 부정과 탄압을 일삼았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과 군대, 폭력단 등을 동원한 상태에서 발췌 개헌을 통과시키고 또 개헌 투표에 찬성표를 반올림한 이른바 4.4 오입 개헌 등이 대표적이죠. 그러다 1960년 3월 15일 다시 한번 부정선거를 저지르는데요. 투표함 바꿔치기, 그리고 득표 조작, 반공개 투표 등을 자행합니다. 이에 반발한 마산 시민과 학생들은 부정선거에 맞서 시위 투쟁을 벌였고 이후 마산 앞바다에 최루탄이 눈에 박힌 학생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마산 시위에 참석했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었죠. 신문을 통해 알려진 소년의 죽음에 온 국민이 분노했고 전국의 시민과 학생들은 4월 19일 이승만 하야와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며 총벌기하게 됩니다. 주요 도시의 계엄령이 선포됐지만 시내를 가득 메운 대규모의 군중들은 정권의 무력에 굴하지 않았고 마침내 4월 26일 이승만은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국민의 힘으로 민주적인 새 정부를 세웠지만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날의 혁명은 혁명으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5차 개헌에서는 의거, 그리고 이어진 전두환 정권에서는 관련 내용이 아예 삭제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34년이 흐른 1994년, 비로소 4월 19일 그날의 국민적인 저항운동을 4.19 혁명으로 당당히 이름 짓게 된 것입니다. 경영 전문가를 하면서 이렇게 정치권에 줄대고 회사를 사유화하기 바쁜데 안전관리하고 일할 시간이 제대로 있었겠나 싶은 것이죠. 여전히 정치 줄대기의 꽃은 저는 뭐라 해도 채용 비리다. 채용 비리는 관리 체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시다시피 김성태 의원 자녀뿐 아니라 조카도 있다고 들었고 그 외에 9명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데 질의하실 때 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화재 원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때 이런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연관성을 갖고선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화재 원인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게 상관없다고 말씀 함부로 하세요? 그래서 김성태 의원 딸은 서류 전형 적성검사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입사 지원서 적성검사 최종 합격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뒤늦게 이르니 인성검사에서 D등급을 받았는데 불합격 대상이었는데도 이를 뒤집어졌다 이런 것이죠. 최근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홍문정 의원 보좌관 4명이 KT에 입사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누차 여기 여야 간에 정치 공세화 되지 않도록 유의하자라고 강조를 했고 그 정신이 이때까지 지켜져서 오늘 청문회가 성립이 된 겁니다. 화재 원인과 그 대책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 신사협정을 지키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저는 좀 강력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조동호 후보가 흠결이 많고 정말 부적격해서 낙마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동호 장관보다 더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그 임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상생보상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단체 4곳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 국회에 우리 그 왜 제1야당인 한국당이 빠져 있습니까? 완전히 그 제1야당인 한국당 패싱 현상이 지금 일어났어요. 야당도 패싱해놓고는 지금 여기 민생경제연구소라는 그 시민단체가 켜 있어요. 이 단체가 누굽니까? 참여연대에 뭐 사무국장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부가 참여연대가 정말 한번 올려보세요. 저희 쪽은 전혀 아니 저희가 무슨 방해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야당을 제쳐놓으시는 거는 위원장답지 않으시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연락을 다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야당 의원들하고도 그 의사를 모은 다음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청문회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건가요? 내가 얘기한 건... 네, 새벽 시간 집으로 가던 여대생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남성에게 살해됐습니다.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던 이 남성, 날이 밝자 다시 현장에 등장해서 숨긴 시신을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여대생을 몰래 따라가는 남성이 보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듯 가깝게 따라가다가 골목으로 접어들어서는 여대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남성은 주택 옆 주차 공간에서 여대생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이 뒤에 주차돼 있던 차량 아래에 숨기고 달아났습니다. 여대생 핸드백을 들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2시간쯤 뒤에는 범인은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말처럼 시신을 숨긴 곳을 다시 찾아 잠시 둘러보고 돌아갑니다. 여대생 시신은 다시 1시간쯤 지나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나가보니까 처음에 손목이 이렇게 보이길래 굉장히 차갑고 이렇게 배 쪽에도 이렇게 혈흔이 이렇게 굳어 있는 게 보이고 이렇게 해서 얼른 119 신고했더니 이 남성은 숨진 여대생에게 접근하기 전에 다른 여성에게도 몰래 다가가는 등 대학가에서 범행 대상을 찾으며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 1차 피해자를 물색하다가 실패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 피해자가 물색이 돼가지고 따라가면서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지 13시간 만에 강도와 성범죄 전력이 있는 25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지하철 암사역 출구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에서 오늘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0살 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보복 목적으로 사용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1월 13일 서울 강동구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친구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한 32살 최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손을 치거나 휴대전화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을 했지만 최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직 목사의 두 얼굴, 8년간이나 직원과 장애인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한 의혹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더 문제는 이 피해 여성들이 고소장을 접수한 그 이후에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비상호출기계인 스마트워치 지급에만 2달 넘게 걸렸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박모 목사를 상습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들은 심한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폭압적인 박 목사가 고소당한 사실을 알면 해코지할 게 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차도 다 사버렸어. 유리창 앞유리, 옆유리를 깨갖고 문을 따고 나를 끄집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약을 먹고 자고 있어요. 신경 안정제하고 이제 수면제하고 해갖고. 목사의 집이 가깝다는 점도 공포심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보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겨우 3분 거리에 상습 성폭력 피의자의 집이 있지만
접근 금지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대신 제안한 건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접수되는 스마트워치. 이마저도 수량이 없다며 피해자 한 명에게만 지급됐습니다. 그게 딸려갖고 재고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만 있다 그래갖고 우선 해주고 저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해주고 게다가 구형 스마트워치를 받아 실내에서는 작동도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거 주면서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되면 112에 전화하래요. 그 경찰이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늦은 밤 목사가 장애인 피해자가 머무는 장소에 불쑥 찾아간 겁니다. 문을 막 소리여서 깜짝 놀라서 그냥 나와봤더니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그때도 술을 먹은 것 같았어요. 보니까 옆에 뭐 버튼이 있길래 눌러는데 눌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급한 대로 112에 그냥 바로 신고했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정말 저게 좋은 건지. 경찰은 YTN의 취재가 시작되자 바로 모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더 허탈할 뿐입니다. 대부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직장을. 저희 신랑이랑 다. 애까지 다. 안고 가가지고 가족이 보호하자. 분명히 요청했고 왜냐면 둘이 따로 있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YTN 박광렬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성추문에 휩싸였던 전 밀양연극촌 촌장 하용부 씨가 밀양 백중놀이 인간문화재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열어 하용부 씨에 대한 인정 해제를 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하 씨가 성추행과 성폭행 논란으로 보유단체에서 제명이 됐고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돼 인정을 해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 씨는 문화계 미투 운동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2월 밀양 연극촌 단원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네, 지역의 경계 조정 문제로 갈등을 빚는 지자체가 곳곳에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서 주민들만 피해를 빚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던 어린 학생들이 지자체 간 합의로 통학길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가 소개합니다. 349가구가 사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지만 단지에 사는 학생들은 이곳에 다닐 수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용인시 기흥구, 초등학교는 수원시 영통구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이 학교 대신 차를 타고 1.2km 떨어진 용인 지역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아이들이 저희 바로 200m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행정구역상 문제로 위험한 길을 걸어서 그동안 통학했던 게 가장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아요. 아파트에 입주한 7년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던 주민들이 이제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용인시와 수원시가 주민 민원을 받아들여 시 경계를 조정하기로 한 겁니다. 용인시에 속한 이 아파트 단지는 수원시로, 대신 수원시에 속한 부근의 다른 토지는 용인시로 행정구역이 바뀝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관점에 행정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앞으로도 이러한 경계 조정의 갈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도시의 경계 조정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국 첫 사례입니다. 시 또 시의회가 통큰 결단을 했다고 보고요. 이것이 전국에 이와 같은 갈등을 빚고 있는 지자체에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경계 조정은 행안부의 승인과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학생들의 통학 불편은 내년 상반기에나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지난 15일 밤에 발생한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의 원인으로 성당 외관의 개보수 공사를 위해 설치한 비계 쪽의 전기 회로의 과부하나 합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됐습니다. 공영 프랑스2 방송과 AP통신에 따르면 노트르담 성당 화재를 조사하고 있는 프랑스 당국은 지붕 쪽에 설치된 비계의 전기 회로에 이상이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8일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던 소방대원 500명을 파리 엘리제궁으로 초청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성당 화재 진압에 힘쓴 소방대원들을 치하하며 금메달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점박이 물범은 백령도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몸이 하얀 점박이 물범이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백령도 물범 바위입니다. 점박이 물범 무리 가운데 온몸이 하얀 물범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면 하얀 피부 사이사이에 희미한 반점 무늬가 나 있습니다. 백령도에서 흰색 점박이 물범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백령도에서 어업 활동하면서 이렇게 희귀종인 백색 물범은 처음 봤어요. 아주 장관이더라고요. 아주 보기 드문 물범이었습니다. 흰색 점박이 물범은 유전자 변이에 의한 백색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백령도 점박이 물범은 겨울철 중국 발해만에서 새끼를 낳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백령도와 황해도 등에서 서식합니다. 봄이면 반복해서 우리나라를 찾는데 흰색 개체가 이번에 무리와 함께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점박이 물범의 반점은 개체마다 다르고 사람의 지문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이 반점을 추적 관찰한 결과 점박이 물범이 백령도를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춘계 점박이 물범 탐사에서는 총 170여 마리를 상회하는 개체수를 보임으로써 역대 이래 가장 많은 개체수를 보였습니다. 백령도 점박이 물범 수는 2017년에 391마리로 조사됐으나 지난해에는 316마리로 75마리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백령도 점박이 물범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YTN 황수룩입니다. 영화 극한 직업을 통해 다시 한번 대세 배우로 거듭난 진선규 씨가 이번엔 스크린이 아닌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인기 웹툰 원작의 뮤지컬 작품에서 발레에 도전하는 할아버지 역을 맡았는데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악랄한 조선족 조직폭력배 역으로 주목받은 배우 진성규. 180도 기름에 데이고 칼에 베이고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 아파. 전설의 왕갈비 통닭을 만든 형사 역으로 극한 직업의 기록적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대세 배우 진성규가 이번에는 창작 뮤지컬 무대에 오릅니다. 인기 웹툰이 원작인 나빌레라는 치매에 걸려 기억을 완전히 잃기 전 발레에 도전하는 할아버지와 선생님이 된 발레리노 청년이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깜짝이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잘 가르쳐주세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영화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도중에 이 작품을 선택한 건 바로 그에게 무대는 집 같은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지도가 생긴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집에 가서 좀 자고 엄마 밥 먹고 좀 충전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오랜 무명 세월에 지친 적은 있어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진성규. 묵묵히 걸어온 자신과도 비슷한 나빌레라 속 할아버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선 깊이 숨죽일 시간이 필요해. 마치 그랑플리에처럼이란 말이 있는데 참 그 말이 좋아요. 꿈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따뜻한 조언 같은 그분들을 위한 말들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YTN 이준입니다. 아시아의 변방이었던 일본 배드민턴은 셔틀콕의 전설 박주봉 감독의 지도로 최근 중국에 버금가는 세계 최강으로 거듭났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박 감독을 서봉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코치석에 앉아 일본 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과 함께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 최고의 복식 선수로 군림했던 박주공 일본 대표팀 감독입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 일본의 쥐봉을 잡은 지 벌써 15년. 아시아의 변방이었던 일본 배드민턴은 이후 베이징 올림픽 4위 입상, 런던 올림픽 은메달에 이어 3년 전 리우에서는 사상 첫 금메달까지 따냈습니다. 세계선수권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 2관왕에 이어 다음 달 남녀 혼합 단체전의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일본은 중국과 대등한 세계 최강으로 거듭났습니다. 꿈이었던 게 현실로 다가오다 보니까 애들이 훈련에 대한 거, 운동에 대한 그런 재미를 느끼고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배드민턴의 전설과 함께 훈련하는 일본 선수들은 하루하루가 꿈만 같습니다. 昔の世界トップっていうことでクオリティの高い球を、いつも出してもらえるので自分たちもやっぱ世界トップレベルになるのにとてもいい練習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세대 교체 진통 속에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전초전 전용 오픈에서 잇따라 노메달에 그친 한국과 달리 일본은 내년 홈코트에서 금메달 2개 이상에 도전합니다. 도쿄 홈에서는 리오 올림픽 결과 이상으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오늘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 느끼기 좋겠습니다. 주말 내내 서울 한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따뜻하겠고요. 공기도 깨끗해서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밤한때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봄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 고구인데요. 안타깝게도 건조함을 해줄 만한 큰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을 맞아 산행하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막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늘겠고요.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서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0도, 광주 12도, 부산 10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예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1도, 광주 24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픈마켓에서 옷을 산 8만 명이 헛돈을 썼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경제부 최하영 기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